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바빌론의 점토판. 첫 번째 점토판. 나 다바시르는 시리아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다. 고생 끝에 고향 바빌론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고향 사람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원대한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점토판에 새겨 기록을 남긴다. 내 친구인 대금업자 마톤이 지혜로운 조언을 했다. 그가 말한 계획을 실천하여 빚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반드시 자존감을 되찾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내 희망과 소망을 담아 세 가지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나는 풍요롭게 살겠다. 이를 위해 나는 수입의 10%를 저축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마토는 이렇게 설명했다. 쓰고 남은 돈을 충분히 저축하는 사람은 집안에 대들보이며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네. 푼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네. 아예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왕실에도 불충한 사람이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꾸준히 저축해야 하네. 그런 사람만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왕실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네. 둘째,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보살피겠다. 이에 대해 마토는 이렇게 조언했다. 아내를 잘 보살피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네. 그러면 남자는 목표를 향해 결단력 있게 나아갈 수 있네. 따라서 나는 수입의 70%를 의식주와 잡다한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행복한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톤의 조언에 따라 생활비는 수입의 70%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계획의 성공은 여기에 달렸다. 나는 이 원칙을 꼭 지킬 것이다. 두 번째 점토판. 셋째, 내 수입으로 빚을 갚겠다. 이를 위해 수입의 20%를 따로 떼어두었다. 매월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조금씩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새긴다. 파루, 방직공, 은화인양, 동전 10냥, 신자르, 침상 제작자, 은화 1냥, 아마르, 친구, 은화 3냥, 동전 1냥, 잔카르, 친구, 은화 4냥, 동전 7냥, 이하 생략. 세 번째 점토판. 내가 진 빚은 모두 은화 199냥과 동전 141냥이다. 나는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 아내가 친정으로 떠나자 나는 다른 도시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며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온갖 고생을 하고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겪었을 뿐이다.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마톤에게 배우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사치와 낭비가 초래한 결과에서 도망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다. 나는 채권자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지금 돈은 없지만 일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20%를 쪼개서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면 언젠가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마르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농부 비레지크는 자기 사정도 너무 안 좋으니 먼저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집 주인인 알카하드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내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나는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빚을 피해 도망치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게 더 쉽다고 확신했다. 모든 채권자의 사정과 요구는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빚을 갚아나갈 것이다. 네 번째 점토판. 보름달이 떴다. 나는 마음의 짐을 덜고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빚을 갚겠다는 내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좋은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잡았다. 건강하고 튼튼한 낙타를 사서 낙타상인 네바투르에게 넘기고 은화 19냥을 벌었다. 나는 이 돈을 계획한 대로 나누었다.
10%는 따로 떼어 저축하였고 70%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 썼다. 나머지 20%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었다. 친구 아마르를 만나러 갔으나 그를 만날 수 없어서 그의 아내에게 돈을 전했다. 농부 비레지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손에 입맞춤까지 했다. 집주인 알카하드는 투덜대면서 더 빨리 갚으라고 말했다. 나는 내 생활이 안정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노력을 칭찬하며 고마워했다. 한 달 만에 나는 은화 사냥의 빚을 갚았고 은화 인양을 저축했다. 내가 저축한 은화 인양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보름달이 떴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는 시원찮았다. 좋은 낙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겨우 은화 11냥을 손에 쥐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원칙을 지켰다. 옷 한 벌 사지 않고 풀떼기만 먹었다. 수입의 70%로 살림을 꾸렸고 10%는 따로 떼어 저축했다. 이달에도 수입의 20%로 빚을 갚아나갔다. 빚을 갚으러 갔을 때 내 친구 아마르는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는 나를 칭찬해 주었다. 농부 비레지크도 마찬가지였다. 집주인 알카하드는 돈이 적다며 버럭 화를 냈다. 돈이 적어서 불만이면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내 그는 누그러졌다. 다른 사람들은 예전처럼 만족하며 고마워했다. 또다시 보름달이 환하게 떴다. 나는 너무 기뻤다. 좋은 낙타를 많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려 42냥의 은화를 벌었다. 우리 부부는 멋진 옷과 신발을 사고 고기를 마련하여 배불리 먹었다. 채권자들에게 은화 8냥을 갚았다. 이번에는 집주인 알카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이 계획은 우리가 빚에서 벗어날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재산을 축적할 방법이기도 하다. 보름달이 3번 뜨고 졌다. 매달 내가 번 돈의 10%를 따로 떼어 저축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수입의 70%로 생활을 꾸렸다. 수입의 20%는 꼬박꼬박 빚을 갚았다. 나는 지금까지 은화 21냥을 모았다. 이제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었다.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옷도 잘 입고 다닌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 계획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노예였던 나를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5번째 점토판. 또다시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다. 이 점토판에 글을 새 긴지도 꽤 오래되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나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모든 빚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내와 멋진 만찬을 즐기며 우리의 성취를 자축했다.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채권자를 찾아갔을 때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일이 많았다. 친구 아마르는 그동안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가장 아끼는 친구 중 하나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집주인 알카하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손으로 살짝 누르면 쉽게 모양이 변하는 진흙덩어리였지. 하지만 이제 단단한 청동이 되었네. 정말 장하네.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게. 자네라면 믿고 빌려주겠네. 나를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내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믿어주니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로 3가지 목표를 담은 계획이다. 계획을 실천하면서 모든 빚을 갚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추천한다. 빚을 잔뜩 지고 도망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방법이다.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계획을 계속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점토판을 연구하는 학자가 점토판을 발견한 교수에게 보낸 편지. 보내는 사람. 노팅엄 대학교 나팅햄 유너버서티. 알프레드 H 슈루즈베리. 받는 사람. 메소포타미아 힐라.
영국 과학탐사대 프랭클린 캘드웰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께 바빌론의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유령을 만나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점토판에 새긴 글 덕분에 영국의 대학 교수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깨닫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요. 2년 전 제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부부는 다바시르의 계획을 실천하여 빚을 갚고 돈을 저축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 때문에 수모를 겪기도 했죠. 소문이 나서 대학에서 쫓겨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고 또 갚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허세를 부리며 신용으로 비싼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빚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집주인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서 저렴한 집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빌론의 점토판을 보게 되었고 낙타상인 다바시르가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을 알려주었죠. 우리 부부는 그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 빚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권자들을 하나씩 만나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채권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요. 채권자들도 목록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매달 제 소득에서 20%를 따로 떼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지요. 3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앞으로는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지요. 대부분의 상인은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청과물 가게 주인은 우리를 도와 다른 상인을 설득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빚도 조금씩 갚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채권자들과 협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수입의 20%를 따로 떼어 빚을 조금씩 갚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입의 70%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지 계획을 세웠어요. 또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하겠다고 결심했죠. 앞으로 돈이 모이고 쌓이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떠나는 모험과 같았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어요. 먼저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여 매달 나가는 돈을 줄였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즐겨 마시던 비싼 차를 바꿨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찾았지요. 편지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은 충분히 실천 가능했어요. 우리는 이 계획을 잘 실천하고 결국 해냈습니다. 더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따로 떼어 저축하기로 한 10%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뿌듯합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며 웃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꽤 괜찮은 투자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투자한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어요. 교수직에서 은퇴할 때쯤이면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입은 예전과 같은데 결과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빚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예전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윤택해졌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년 말에는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더 늘리고 여행도 즐길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득의 70% 이상을 생활비로 쓰는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낙타상인 다바시르에게 감사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는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다바시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죠. 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시르가 남긴 메시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1936년 11월 7일 알프레드 H. 슈루즈베리 드림